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경제연구소와 자유기획원이 공동으로 토론하는 직선과 토론 제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으로 일단 직선 토론은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에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자는 의미에서 결산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각각 측에서 두 분 토론자 모셨습니다. 화면의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유기업원 김종호 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계시는 신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 설명을 드리면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각자 반성을 하는 자리고 원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먼저 김 원장님부터 반성과 상대에 대한 질타를 시작해 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이 보수에 대한 반성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못 가졌네요. 그러면서 벌써 끝나게 됐는데 진보에 대한 반성을 하겠다고 자청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제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게 한미 FTA 문제인데, 한미 FTA 이게 뭐 전반적으로 하여간 개방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진보 쪽 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수출은 좋은 거고 수입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수출만 늘고 수입은 안 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수입도 일자리를 늘린다, 수입도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홍어가 막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죠. 1년에 뭐 40만 마리인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홍탁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만 드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거고 굉장히 비싼 거였고, 뭐 한 마리당 심할 때는 뭐 마리당 150만 원까지도 갔는데, 이게 칠레산 아르헨티나산이 들어와가지고 마리당 4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그 공급량도 풍부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뭐 서울에도 홍탁 식당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고, 그 식당마다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뭐 쉽게 홍탁도 먹게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다 내수가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너무 좀 뭐라 그러나 우리 눈에서 그 마음속에 두지 않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수출만 좋다라는 생각에 기반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진보 쪽 분들이. 그래서 개방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거 아무래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보는 그 시장과 개방과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마치 이쪽은 어떤 사유리 사상, 또 어떤 국가가 이렇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이제 포퓰리즘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공포가 있군요. 예. 네. 네. 공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한국의 참 불행한 어떤 그 근현대사 아니겠어요? 이게 당연히 어떤 좌파에 대한 공포, 당연히 그런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장과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 우위 산업 또는 비교 우위가 있는 존재들한테 이제 많은 어떤 기회를 주고 비교 여위 산업이라든지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위기를 초래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몰 찼죠.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약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과 개방에 대한 어떤 이 공포가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갖고 있는 공포를 이해를 해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행보를 하면 참 소모적 갈등은 많이 줄어들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죠. 네, 지금 저 측면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소비 측면 말씀해 주셨고 사회 안정망, 시장 개방과 시장에 따른 뭐 이 측면이 좀 다른데 여기 아무래도 좀 합치점이라기보다는 이 공통점,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좁혀서 앵글을 네. 좁혀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한미 FTA 여전히 뭐 사안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종류의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김정우 원장님께서 진보 진영에서 수출은 좋은 거고 수입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측면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한미 FTA라는 특정 사안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국경이 열리고 상대방은 우리보다 굉장히 힘센 나라이기 때문에 열리면 그 나라가 와서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한테 수출하고 그러면 그들이 수출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경제 어떤 측면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 이제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 FTA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이 개방되게 되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데 그거 뭐 어떤 방법이냐 하면 굉장히 시장이 넓어지니까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잘 팔 수 있고 물건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좀 낙오되는 이런 어려운 측면이 또 생기고 이런 거란 말이죠. 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나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우 원장이 말씀하신 건 진보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좀 그 내셔널리스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수출지상주의적이고 오히려 이게 굉장히 국익이라는 거 중상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네. 그거보다는 이제 개인의 삶이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분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정교하게 내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가를 한 덩어리로 놓고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로 보고 뭐 중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니 그런 비판이시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런 건 이제 예를 들면 한미 FTA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전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반미 미국하고 뭘 같이 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치환이 돼버리는 이런 좀 잘못된 논리 전개가 됐다고 봐요. 조금 보완을 듭니다. 네, 보완하시죠. 그 사실 한미 FTA와 관련해가지고 무역 역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오히려 어떤 이 규제 주권의 침해를 갖다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SD를 갖다 제기를 했고, 저는 사실은 뭐 그거는 좀 기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 규제 주권은 혹시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어두운 면이 있고 이렇게 밝은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역 장벽이라든지 규제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미국적인 어떤 그 시스템, 미국의 어떤 그늘들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뭐 어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시스템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뭐 그에 대한 어떤 우려가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서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나오고 공박이 또 다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FTA 문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사실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심 교수님 뭐 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한미 FTA하고 FTA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전에 EU FTA나 뭐 칠레 FTA보다는.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은 또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인식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부분 예단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대단히 모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가 좋다 나쁘다라고 현실적으로 단정하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존중심도 필요하지 않은가. 어차피 A인지 B인지는 현재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존중을 하고 장기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몰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반성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반성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시고 또 반성을 촉구한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게 무례한 짓이죠. 예, 반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가 이렇게 진영론으로 보면은 이 보수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진보든 보수든 우선적으로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고 하면은 공공선이라든지 공공선을 악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특정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이 공공선과 공공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많은 국민들도 정치에 계신 종사하는 분들이 공공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이거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공공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결국 이제 진보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대단히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에서는 뭐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약자 내지는 강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정책이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나온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약자를 괴롭혔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보수 쪽에서 궁극적으로 약자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실제적으로 약자에게 이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정책은 약자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이 공공의 이익, 어떤 공공선에 대한 상호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가 자연스럽게 아마 경쟁이라는 다음 화두로 넘어가는데 그 징검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TA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 또 이 경쟁이라는 개념을 밑에 깔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측면은 소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시작했고 또 계층의 문제로 갖고 해서 복잡합니다만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극명하게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쟁, 이게 필요한 거죠. 분명히 필요한 거죠. 자유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건데 이 경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저는 그 경쟁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역설적이게도 안철수 그 랩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컴퓨터 바이러스 시장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 중소업체들이 막 각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작년 2010년 말 현재 컴퓨터 바이러스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 분포를 보면 안철수 연구소가 58%고요. 그리고 하울인가 하는 데가 15%인가 그렇고요. 그 2대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조그막씩한 뭐 5%, 2%, 1% 이런데 그건 다 이제 외국 업체들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럼 안철수 연구소가 뭘 한 거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그게 경쟁이다. 그리고 좋으면 좋을수록, 값이 싸면 쌀수록 경쟁력이 있는 건데, 최고의 경쟁력은 공짜죠. 공짜로 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경쟁력인데, 실제로 안철수 연구소가 공짜로 줬단 말이죠. V3 라이트 같은 건 다 공짜로 배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선한 행동인데, 다른 컴퓨터 바이러스의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재앙인 거죠, 이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경쟁 업체들이 경쟁을 나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안철수라고 하는 분은 인품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지는 않았지만,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사업가였다면 분명히 안철수 연구소는 독점 기업으로 매도당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고 세상이 진보하는 일인데, 그야말로 좋은 제품이 나와서 세상이 좋아지는 일인데 그걸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괴롭기 때문에 매도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너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쟁자의 편을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예, 소비자의 편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경쟁을 다른 걸로 하면 이게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동전을 경쟁을 뒤집으면은 이게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경쟁과 관련돼 가지고는 언어 프레이밍이 좀 잘못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비자 선택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 이건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다음에 공급자 경쟁으로 있다 보면은 그거는 좀 피곤한 거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좀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이게 사실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 일어나지 않은 영역이 너무나 많죠. 저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자동차 시장 그 아니잖아요. 거기 한 일개 기업이 한 80%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유시장 4개가 사실은 일종의 과점을 하고 있는 거고, 은행도 사실은 뭐 독과점이나 과점 체제죠. 그 다음에 무슨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미국은 좀 뭐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은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교육시장 그렇잖아요. 수도권대하고 지방대 경쟁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학 내에서 나름대로 서열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시장은 원래부터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 잘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한국 사회는 이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경쟁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킬 거를 갖다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힘센 사람들, 힘센 존재들한테는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독과점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안 일어나고, 힘 약한 사람들, 이를테면 뭐 식당 아줌마하고 무슨 택시 운전, 그 다음에 건설, 잡부, 그 다음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한 경쟁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는 또 해외 인력까지 다 있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 경쟁과 규제의 어떤 이 균형이 지금 좀 무너져 있는 게 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뻔하죠. 그 어떤 이 공공의 중심인 정치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역할을 갖다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조금 하시고 아마 신 교수님이 예, 예. 네. 공동선, 공공이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쟁이 뭐냐라고 하는 게 경쟁자의 숫자가 많으면 경쟁이 치열한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의 숫자가 많아도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는 별로 경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택시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걸 타는 거지. 택시는 숫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경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선택할 수 있으면, 그리고 공급자도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때 경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 비록 그 시장 점유율이 58%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연구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기업이다. 비록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기업이냐 아니면 뭐 소기업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그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김대호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경쟁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동감합니다. 다행히 지금 그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열려서 이제 사람들이 외제차들을 별로 마음에 부담 없이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차츰 개방이 점점 더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이 견제는 꽤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원리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경쟁의 반대말은 협력이다. 그래서 일종의 그 경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또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경쟁의 반대말은 독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갖는 그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경쟁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경쟁을 통해서 내가 무슨 물건을 팔겠다 내지는 그렇게 하면 일종의 사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 소비자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느 사회에 발전하려고 하면은 이 경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경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력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이 결탁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까 저희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권력끼리의 결탁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강한 것 같습니다. 경쟁의 룰을 정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받는 세력 간의 결탁. 이것을 어떻게 깨는 거 하는 것도 그냥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되게 우리가 경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경제적 강자만 생각하는데 그런 경제적 강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세력의 정치 권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깨는 거는 뭐 시민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심적인 정치인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편견 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 경쟁을 약자와 강자의 대결을 보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강자의 이익은 보장되지만은 약자의 이익은 손상되거나 소멸돼 버린다라고 하는 이 강자와 약자의 대결을 경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자본주의와 경쟁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고양시킨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글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글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카지노 자본주의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돈 따먹긴 하지만 거기 엄연히 뭐가 존재하고 룰이 존재하게 됩니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칼 들고 돈을 뺏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그 룰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카지노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정글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이건 룰도 없고 뭐도 없고 무조건 힘센 사람이 유리한 게 경쟁이다라고 하는. 국산품이니까 단어가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정글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약자의 공간도 있고 강자의 공간도 있고 각자의 어떤 조화를 이룬 상태거든요. 실제로 정글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그 되게 정글이라고 하는 게 원시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글 거기서 자본주의 해적. 예, 그런 질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랑이와 예, 두께 차이는 오히려 물론 있겠죠. 이 독점보다는 경쟁이 일어날 때에 약자의 생존 능력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조금 치밀하게 들여다봐야지 이것을 이념적으로 강자에게만 유리한 게 경쟁이다, 약자에게는 불리하다, 뭐 한미 FTA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치밀하고 정치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어떤 저는 계속 진보 진영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개인을 내밀하게 봐야 된다는 데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을 내밀하게 안 보니까 예를 들면 경쟁이라는 화두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막 혼선을 일으키는데, 경제적으로 경쟁이 사회에 주는 그 이익이라는 거는 혁신이거든요. 혁신이 나오는 경쟁이면 가치가 있는 거고, 혁신이 안 나오는 경쟁은 가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많아서 택시 기사들이 어렵게 살면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뭐 청소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이 되고 용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자리 얻으려고 경쟁한다고 해서 청소 서비스가 나아지는 혁신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임금이 떨어져서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기업 입장을 봐서. 그런 건 이제 가치가 없는 경쟁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경쟁구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끼리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구애를 하는 거죠. 그런 경쟁은 이제 서로 제품을 혁신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것을 구분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소기업 문제 같은 것을 진보 진영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 어떤 업종 내에서의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어떤 업종 내에서 중소기업들끼리의 경쟁 중에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이제 벽을 쳐서 그 업을 보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호해야 될 거는, 거기서 예를 들면 그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내밀한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기업원에서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혁신을 촉발하는 경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자기 파멸적 경쟁 능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람직한 경쟁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또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또 영역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영역들을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이 참 제대로 안 일어나는데, 자기 파괴적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들에 대가지고는 어떤 규제나 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혁신적 경쟁이 안 일어나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법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의 반성을 그런 걸 게을리해. 아니 그건 사실 저희도 진보 쪽도 해야 되는 건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는 건 원론적으로 좋으나 나쁘나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느끼니까 여기는 너무 경쟁이 부족해서 문제야. 이건 활성화해야 되라고 하면 사람들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쟁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는 정말 그 선이야. 소비자를 위해서도 선이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선이고 공급자를 위해서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설정을 갖다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 경쟁과 관련돼 가지고 그 언어로 인한 어떤 이 언어의 어떤 그 다른 면을 한 측면만 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벌리는 스무드 갈등은 없을 거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건 뭐 좌파의 잘못인지 우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예술은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경쟁이 상당히 취약한, 경쟁이 안 일어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일종의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저는 국립대학 교수인데 상당히 현 상태가 좋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경쟁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게 참 불만도 생기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그거는 국립대학은 공공성이지 무슨 경쟁이나 경쟁 논리로 운영되는 쪽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그것을 사회적으로 정치하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공공성, 경쟁은 공공성하고 대치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경쟁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대단히 유익한 도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바꿔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만 제가. 아, 예, 하시죠.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경쟁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는 경쟁하면 기업들끼리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사실 경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새로 나온 개념으로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회혁신을 위해서도 경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공 서비스라도 서로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한 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민영화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진보 진영에서는. 근데 생각해보면 사회적 기업이 민영화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민영화입니다. 그냥 정부의 돈이나 뭐 아무튼 다른 돈을 가지고 공공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영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그 공공 기능을 하자는, 지금까지 공공이 해왔던 부분을 공공만의 힘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그걸 하자는 얘기니까 일종의 민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사회적 기업이. 근데 이제 이름이 다르고 또는 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건지, 뭐 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그런가요? 않고. 비슷한 공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 공공을 뭘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공공을 시스템, 제도로 보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공공을 성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성과면 네. 공공성은 넓어지는 거죠.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공성을 자기들도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공 서비스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커진 거죠. 공공영.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으면 말이죠. 지금 우정사업본부인가요? 우정사업본부는 지금 독점인데 그거를 저 민간 보고 당신들도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우편 배달해라 라고 터졌을 경우에 공공 영역이 넓어지는 거 아닐까요? 민간에 의해서. 근데 공공성이 커져야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도서 상간 지역에 또 계속 편지가 갈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더 잘 가게 하는 시스템이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민간이 했을 때 도서 상간 지역에 편지가 잘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민영화고요.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 기존에 그 우정사업본부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계속 이제 그 도서 상간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니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아무나 들어와서 더 해라.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요, 택배. 택배 민간은 네. 킥스업이 예.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똑같은 서비스는 못 하죠. 우표 붙여가지고 뭐 하는, 그걸 못 하는 거죠. 네. 약간 개념 차이는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 네. 기업하고 민영화하고는. 근데 저는 근데 좀 그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왜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로 볼까에 대해서. 하여튼 좀 차이는 있어 보여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 일단 뭐 철학적인 개념의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개념, 뭐 정치적인 것까지 다 일단 훑었는데요. 자, 경쟁이 우리가 지금 파괴적인 경쟁은 뭐 그렇지만 혁신적 경쟁, 질을 높이는 경쟁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거는 대개 지금 우리가 합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베네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물가가 이제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다음 토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물가를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 특히 국제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 물가의 문제를 정부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좀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물가의 문제하고 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이 시각하고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신 네. 교수님 신 교수님. 참 뭐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 고통이 자꾸 가중되는 건 상당히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가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물가를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실린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통해서 자기의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국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물론 뭐 그거가 정부나 뭐 힘이 있는 어떤 기관이 진짜로 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걸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될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만 하더라도 하루 세끼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금 50대 후반을 살아가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너무 이 어떻게 보면 풍요 속에 자란 세대들이라고 할까, 또 너무 이 소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불만, 이런 것에 대한 또 자기 성찰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너무 이 단기간에 풍요를 맛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장 어떤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참지를 못하고 그걸 뭐 단기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학생들이 뭐 등록금이 비싸다, 뭐 생활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대부분 학생은 다 스마트폰 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불하는 비용이 한 달에 뭐 몇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때는 어디 이 객지에 나와서 공부할 때는 대개 다가 친척 집에 어떻게 보면은 이 프리라이드를 한 거죠. 뭐 둘이라든지 셋자고. 그리고 자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구해가지고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하숙을 해도 그렇고 요즘 보게 되면 전부 원룸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물가의 상태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국면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좀 적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단히 도덕적인 얘기는 요즘을 오히려 제가 아마 이 얘기 취지 자체가 아마 이걸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의 핵심이 사실 환율과 금리와 그 다음에 경쟁 또는 독과점 문제들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환율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뭐 물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갖다가 주는 고환율 정책을 좀 썼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MB 정부 경제 정책에서 상당히 그래도 변명하기 쉽지 않은 오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으니까 좀 표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금리긴 한데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대출이 많아가지고 금리를 갖다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봐야 될지. 어쨌든 간에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도 물가에 좁지 않은 방향으로 사실은 그렇게 좀 운용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최선을 선방을 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우리 김정은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또 하나는 그 MB 정부가 초기 들어가가지고 일종 처음에 이제 완장 경제식으로 말입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를 갖다 가격을 내리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정희식의 어떤 그런 어떤 개입이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을 시키는 것도 있고 유통 단계 개선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지난 이제 한 3, 4년 흐르면서 그게 대한 어떤 성적표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다 어쨌든 간에 환율과 금리와 그 다음에 MB 정부의 어떤 이 물가 인하, 아주 좀 거친 물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환율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는 한 당사자만 알까, 대통령은 알까요? 그거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한국은행이든 기재부든 다 개입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예. 이게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환율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시장에 맡겨두어도 환율이 높아졌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외자가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서프라임 사태 나고 나서. 그럼 달러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달러 값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사실이죠. 환율이 굉장히 올랐고, 그래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내수는 어려워졌고, 물가가 오르고 하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인위적인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달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한 시장의 자동적인 작동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박정희 시대식의 그런 윽박지르기식 정책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그건 굉장히 뜻밖인 그런 측면인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 정유사 문제도 정유사의 경쟁이 치열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해외에서 수입이 늘 수 있는 무슨 기반을 마련을 하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유사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냥 근데 단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영부에서 야 장부 내놔봐. 원가 얼마야? 근데 원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자기들도 모릅니다. 기업도 원가라고 하는 건 정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겠습니까? 뭐 그런 정책을 썼죠. 근데 저는 요즘 물가 문제를 보면서 세계적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특히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장바구니 물가, 그게 특히 농수산물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을 그냥 놔둬야 할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농수산물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좀 상당 부분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보 진영도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다. 농민을 위해서 언제까지 도시 빈민을 방치하실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수산물 가격 올라도 부자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도시 빈민은 치명적인 거죠, 지금. 아마 지금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진보 진영으로서는 양쪽 다 정말 어려운, 둘 다, 양쪽 계층 다 보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물가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앵글을 바꿔서요. 사실 이제 항상 이 금리 정책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환율, 대외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외하면은 핵심적인 금리 정책이고, 논쟁이 주로 금리 정책에서 벌어지는데,
진보적인 사람, 한국에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은 90 정도는 고금리 정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고금리 정책을 선호해요. 그렇죠. 그거는 보수도 거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근원에 물가라는 게 있는 거죠. 돈이 풀리면 안 된다. 인플레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거는 자유주의자들이 또 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네. 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이상한 것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뭐 돈을 많이 푸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국가가 많이 사용한다든지 네. 뭐 금리를 가능하면 적절한 시점에는 뭐 내려가지고 돈을 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보정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금리 정책 결정하는 게 한국은행 금통이지 않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고 한국은행이 일종의 금통위와 사무국 역할을 하는 셈인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재경부에서 결정하면 다 그 결정대로 사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과반수 이상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장이 재경부장과 한국은행장이 동의하면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국회만큼 중요합니다. 경제에서의 국회만큼 중요한 게 금융통화위원회인데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꼭 물가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임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가도록 저는 금융통화위원회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이게 사실 경제 관료들한테 휘둘리는 측면이고 진보적인 경제에 대해서 별로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이번 정권에 와서는 차관이 매주 회의에 참석을 하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무력화됐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장이 지금 현재 임명구조로 봐서는 독립성을 법적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 있고 물가 문제에 있어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경쟁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내부 요인, 환율과 외부 요인, 환율과 내부 요인, 금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금리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두드려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당국을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은행장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금통위를 쳐다보는 상당히 그 랭킹이 내려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금방 이 소장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경쟁 문제하고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저희들이 받는 얘기 중에는 일단은 도시빈민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도 또 돈이 아무리 값이 올라가도 돈이 안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아마 유통의 문제고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유통 구조가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독과점 문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